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대용량의 어떤 그 통신 체계를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가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다릅니까? 일단 이 5G의 기술적 요건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그다음에 초대용량이라는 그 기술적 특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그다음에 이제 지연율은 1ms 이하, 그다음에 이제 1km제곱미터당 100만 개 단말기가 접속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조건이 되면은 살짝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한 예가 저희가 이제 그 30초 걸리는 기존 LTE에서 30초 걸리는 영화 한 편을 5G에서 받는다 하면은 한 0.8초 정도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탁 누르면 끝나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5G로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 사실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지하철을 출퇴근으로 잘 안 탑니다만 노선 때문에 지하철을 이제 탈 일이 있으면은 이게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탁 누르면 한 편 영화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빠른 속도인데 이학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통신 쪽을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데 실제로 좀 움직였죠? 5G 관련주들이.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업체하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는 약간 주춤주춤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5G가 도입이 됐을 때 서비스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서비스 업체라는 건 KT라든지 KT나 SKT 그렇죠. LGU 플러스 이제 이렇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 의아한 고민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혜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업종은 당연히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미 그 글로벌 통신 장비의 탑 1, 2인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 좀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도 이제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이 있듯이 이런 이제 이 통신 쪽에도 보면 먼저 깔아야 되는 기지국에 관련된 장비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업체, 서비스 업체와 연결된 빌링 업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제 먼저 움직인 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소장님. 우리나라의 통신 어떤 기술의 역사라는 게 사실 애트리서부터 시작됐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의 어떤 새로운 이 모델을 제시한 전통이 있는 연구소에 계시는 건데 이 5G에 우리나라는 좀 앞서간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갖고 계신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표준이 될 수 있는가 혹은 우리 통신 업계의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예, 사실은 2세대 지금 우리가 5G까지 왔는데 2세대 이동통신이 이제 디지털 CDMA 옛날에 이제 아마 PCS로 기억하고 어느 회사가 더 잘 터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CDMA라고 하는 기술은 이제 그 무선 통신으로 있었던 건데 우리가 갖다가 그거를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통화를 하기 위한 겁니다. 무선 통신은 이제 무전기들 갖고 무선하는 거. 그거를 적용한 게 이제 최초로 했었고 그다음에 3세대로 오면서부터 그거를 좀 확장을 한 게 WCDMA에서 3세대 이제 이동통신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3세대에서 다시 이제 끝에 가서 스마트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4세대 LTE로 간데 3세대, 4세대로 가는 거는 이제 그 OFDMA라고 하는 그 무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또 와이브로라고 거기서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부각은 안 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CDMA 때부터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들의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접근했던 것들이 우리가 세계를 리드를 했고. 그렇죠. CDMA라는 게 사실 애트리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이브로를 하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 LTE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게 표준화 세력들이 이제 그 OFDM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동통신 쪽에서의 그 기술을 리딩한 거는 물론 뭐 저희 애트리뿐만 아니라 예. 국내에 있는 그 주요 밴드 삼성 등 포함해가지고 또 예. 통신 사업자 등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왔기 때문에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평창 올림픽 때도 우리 이제 올림픽은 올림픽이지만 사실 5G를 전 세계인에게 우리 표준 기술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이게 한국의 이 5G 기술이 표준이 될 거냐, 미국이 될 거냐, 중국이 될 거냐, 뭐 이런 각축전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는 얘기. 그 인프라 이게 통신이 아주 중요한 국가 산업이나 이 생활을 막는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여러 각국의 전략이라든지 예. 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준을 가지고 너무 한쪽에 끌고 가게 되면 그걸 또 반대하는 또 국가나 이 사업자들이 생기게 그렇겠죠.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표준을 주로 하는 부분들은 유럽에 있는 여러 통신사라든지 예. 기업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예.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해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통신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나라가 같이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통신의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유리하네요. 이슈가 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 밴더도 유럽의 에릭슨이라든지 뭐 노키아라든지 이런 쪽이 전통적으로 좀 강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부분 많이 앞선 부분도 있지만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세계 경제를 리딩해가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표준을 좀 주도해가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에 끌려만 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 방식을 제안하는 거는 저희가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결국은 이 동양 이쪽 아시아 이쪽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이 어떤 걸 적용하느냐가 또 그쪽 그 밴더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뭐 이동통신 3사 중에서도 뭐 KT가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좀 치고 나온 편 아니겠습니까? 5G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업계에서 보시는 이제 KT 계열 이제 연구소에서 계시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업계 내에서의 어떤 움직임 같은 걸 감지하고 계실 텐데요. 네, 기술적 이제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통신 3사 예.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예.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든가 예. 혹은 또 그 엣지 컴퓨팅 기술, 엣지 클라우딩 기술들을 활용해서 예. 거기에 이제 KT만이 가지고 있는 B2B 솔루션을 5G와 접목시켜서 예. 저희가 그동안 못했었던 다양한 뭐 재난재해 분야라든가 뭐 자율주행 분야라든가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분야에서 예. 이 5G를 갖다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항무 저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는 통신 3사 중에 이동통신 3사 중에 이 5G에 대한 준비와 비즈니스를 이제 구현하는데 좀 차별화되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필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우리 투자자들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LTE 때랑 좀 다르게 예. 3사 3색이라고 좀 판단을 3사 3색이다. 전략이 다르다. 예, 전략이 좀 다르고 예. 그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에 맞춰서 예. 5G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있고요. 나눠서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5G 시장은 지금 뭐 딱히 LTE 때는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면 좋았던 거니까 예.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 그거를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보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3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망을 깔아주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느냐라고 예.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었던 반면에 네. 이번에 이제 5G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속도도 빨라지고 저지연에 그다음에 초연결에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믹스하냐에 따라서 예. 각사들의 전략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ADT 캡스라든지 이제 이런 그 방금 필요한
그러한 요구 조건들의 연관 산업들을 좀 많이 예. 최근에 확보를 했고 이미 예. 갖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에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통신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일단 B2B,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는 원격 제어 이런 네. 것들을 위해서 B2B 영역에 먼저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시고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커머셜 마켓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3위 사업자인 LG U 플러스 경우에는 LTE 때 이제 기존의 그 앞선 업체들과의 격차를 좀 좁혔지만 예. 이번에 5G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3인 3색이네요. 그게 이제 향후에 이제 뭐 고객들의 침투 정도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듯한데 아직까지는 뭐 이 5G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차별화되고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예. 이제 작년에는 5G 덕분에 통신사들이 전부 다 이제 주가가 좀 좋았던 그렇죠. 구간이 있었고요. 예.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게 크게 모멘텀은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3사 3색인데 예.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전략이냐라고 예. 하는 것들을 탐색하고 계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나라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4차 산업혁명보다도 더 실체가 있는 게 이 5G와 5G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된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소장님, 그러면 뭐 VR 콘텐츠라는 플랫폼이라든지 뭐 반도체도 영향을 받고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5 시대가 열리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고 또 연관 산업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예, 그 지금 우리 사실은 5G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인프라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4차 산업의 여러 분야들에 영향을 예. 미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 그 5G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자체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산업들하고 융합하고 연관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 첫 예. 번째는 우선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5G 망을 구축한 경우에 예. 통신 장비 예. 중에서도 이제 그 기지국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 좀 높은 주파수를 써야 되고 높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그렇죠. 기지국을 촘촘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지국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이게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도시화율 뭐 그거에 따라서 3만 이상을 도시로 할 수도 있고 5만 이상 하는데 도시화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에서 그 수익성을 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네. 사람이 집적돼 도시에, 있으니까. 예, 몰려 예. 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5G 같은 이런 기지국을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 것들은 예. 도시에다가 위주로 하고 예. 그다음에 거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훨씬 시장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 투자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거기서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반도체 기술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첫 번째는 그 반도체 칩들, 모뎀 예. 칩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자체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단말이나 그다음에 기지국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시장이 초기에 생겨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는 초기 서비스들이 우선은 교육용 VR, AR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 가입자들한테는 그다음에 요즘 이제 LTE를 가지고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더 큰 시장은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요즘 또 여러 가지 뭐 규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데 훨씬 더 큰 잠재 시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5G 이 부분은 리스크는 별로 없고 네. 빨리 투자를 하고 다른 네. 나라보다 사실 우리나라 세계 통신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적 부분들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미국 하나의 통신사가 커버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 개를 해도 투자비가
그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더 빨리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또 적절하게 투자를 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산업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큰 덩어리라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기계가 움직이고 컴퓨터가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게 통신이 기반이 안 되면 이 5G가 정말 확실하게 이 백업이 안 되면 심레스,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내서 재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I로 움직이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 시대에 이 5G가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다라는 걸 이제 많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무인 자동차 이런 데 좀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 이 5G 환경을 다른 나라보다 퍼펙트하게 빨리 갖춰버리면 그런 환경은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가 연출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도 이제 KCT라고 해서 예.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지금 자율주행 부분은 특히 이제 전 세계도 많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5G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예. 이제 즉시적으로 인공지능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또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인공지능이 그 주변 상황을 바로 인지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기존의 그렇죠. LTE에서는 인지 속도 때문에 100m 나가는 부분이 예. 5G에서는 겨우 한 2, 3m 정도는 바로 멈출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5G가 환경이 갖춰지면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자율주행 부분이 앞서 나간다면 뭐 공유경제라든가 그렇죠. 또 다양한 또 이제 그 구급 응급 서비스라든가 또 예. 리모트 컨트롤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입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양무 연구원 보시기에 이제 통신과 그 지금 말씀하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니까 사실 이게 뭐 가전제품도 되고 다 연결이 되는 환경이 되면 이런 산업들 간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촉진되면서 산업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 기능적인 분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재조명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양무 그 위원께서 통신을 연구하지만 사실 통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AI 자동차도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한 4년 전부터 이 가전쇼라고 할 수 있는 예. 라스베가스 CES에서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이 출품을 엄청 많이 하고 예. 또 어떤 특정 기술에 있어서는 CES에 먼저 출품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 등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한국이 5G에서도 항상 우리가 통신망에 있어서는 선도주자였으니까 예. 5G에서도 선도적으로 망을 깔고 예. 그 망이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원격 드론이라든지 뭐 이제 새로운 시장의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테스트베드처럼 뭔가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5G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기반으로 그런 쪽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글쎄요.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굉장히 다각도로 KT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로 그렇죠. SK텔레콤이라든지 통신 회사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자, 소장님, 뭐 이 정부 정책에도 여러 가지로 조언을 주시고 또 관여도 하셔서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립니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올해 통신사에 3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일단 5G 시대 개막과 발맞춰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 환경을 아주 차별적으로 개선하고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실은 정부가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주파수를 이제 이게 허용을 해서 좀 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통신사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예. 이제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예. 통신 사업자나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예. 그게 어떤 비즈니스가 된다고 할 때 그게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그 시장 환경들, 그러니까 투자하고 그것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우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이 지금처럼 이제 통신 사업자들한테 어떤 통신 사업자들은 이 일만 하고 또 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아주 경직된 그런 그 시장 획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저걸 해서 예. 사업자들이 자기가 투자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형태로 좀 그런 정책 환경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국내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 통신 장비가 됐든 그 서비스가 됐든 또 예. 그런 경험이 됐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외국에 우리가 또 수출도 하고 적용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5세대만 잘하고 그 이후는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 그래서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아직 그 개념도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 앞으로 나올 서비스, 통신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국가적인 연구 이런 부분들도 좀 조기에 착수를 해서 5세대뿐만 아니고 6세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예.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트리에서 뭐 주관을 하셔든지 뭐 주축이 돼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5G? 아, 이거 통신 요금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G 하면 뭐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이렇게 기능도 넓어지면 돈을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내야 됩니까? 그 통신 요금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일반 사용자하고 사업자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그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 요금이나 통화 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격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다 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좀 그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받게. 보상,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양무 의원 전에 이제 3세대, 4세대 LTE로 갈 때 그것도 이제 지금도 우리 논의는 물론 이제 차원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대가 바뀌면서 통신 요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두 번을 다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예. 가까이 있었던 4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3세대 가지고 스마트폰을 쓸 때는 충분한 속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거를 해소시켜주는 비용으로 예. 한 평균 10,000원 정도 이제 통신 요금이 올라갔었던 예. 경험을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3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올 때는 오히려 요금이 낮아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키우고 싶었던 새로운 시장 영역이 예. 화상통화 시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 요금과 음성통화 요금은 낮춰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상통화 요금은 새로 신설을 해서 그거는 기존의 음성통화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고 예. 하는 정책을 썼죠. 물론 예.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리뷰를 해보면 예. 그 요금 체계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5G에서도 비슷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존 서비스에 있어서는 같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자율주행차, 원격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예. 팩토리 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생기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매출이 없던 구간에서 새롭게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롭게 그렇군요.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 4, 3색이 나오는 영향도 거기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얻고 기존 서비스는 질적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조금 낮추는 그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김재칩 주장님, 이번에 KT와 ST에서 개방형 5G 네트워크 표준을 도입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예. 일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이제 그 제조사에서 만든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장비들이 이제 상호 연동을 해서 어떠한 통신사가 붙어도 이것이 쉽게 연동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픈형, 개방형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SK텔레콤 가입자는 SK텔레콤의 기지국의 서비스를 받는 거고 예. KT는 또 따로 받는 건데 예. 이걸 양사가 서로 오픈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이제 각사 이제 뭐 국내도 그렇고 네. 해외 이제 26개국 통신사들과도 협업을 해서 네.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5G 네트워크가 개방이 돼서 어떠한 장비들이 이제
부터도 쉽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방형 데이터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예. 국내 뭐 장비를 만드는 중소업체라든가 그런 예. 어떤 여러 장비 회사들한테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5G를 주축으로 한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을 갖다 형성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이제 사업자들과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표준 그런 것들이 다 개방이 되면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준화가 좀 쉽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 빅 플레이어가 우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품 업체들, 장비 업체들 이런데 특히 장비 업체가 되겠군요. 장비 업체들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업계 어떤 변화에 상당히 그 호응도도 좋고 또 나름대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데들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까지로 아직은 진화하지는 못하는 거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5G의 기본적인 투자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유선망을 기존보다 훨씬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에서 무선 신호를 유선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 이러한 부품들, 그러한 네. 부품들이 5G로 넘어오면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업체들 중심으로 실적 개선도가 좀 더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소장님, 우리 좀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첨예하게 나온 게 이제 화웨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이제 통신 장비 업체,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데 여기도 사실 이제 5G에 관련해서 우리 뭐 LG U+의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마켓시어 1위인데 미국이 지금 밀어 제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그걸 보면서 우리 통신 장비 업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중국의 통신 장비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버렸을 때. 예, 그 전에 우리나라의 통신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또 뭐 여러 오텔코 이런 뭐 몇 개 회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거의 좀 정리가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중소 장비 업체들이 좀 있고 이제 삼성도 여전히 포기는 안 하다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이제 화웨이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은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프라가 낙후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입해서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프라는 중국의 기술로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됐는데 예. 실제로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이제 여기저기 수출하는 그렇죠. 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했던 예.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 지금은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매출액 기준으로 1위 정도가 화웨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유럽에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장비 산업이 그동안 그걸 못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5G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LTE 때부터 그렇고 삼성이 다시 좀 장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예. 한 2년 전인가요? 한 4% 정도 LTE를 하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작년 2분기 정도에 11%까지 올라가 있고 예. 아마 내부적으로는 5G의 경우에는 한 20%까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말은 이미 상당 부분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비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네트워크 장비는 이미 그 기술이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예. 누가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그 시장 파워나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지 이제 국내 그 중소 장비 업체들은 현재는 이제 그 글로벌 마케팅하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연합해서 하든가 예. 또는 아까 그 좀 끌어주는 회사와 같이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5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평창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실제로 가입자들 놓고 시험도 해봤고 예. 했던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제일 먼저 망을 구축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좀 두들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무 의원 어떻습니까? 그 화웨이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화두가 됐던 상장사는 LG U+예요. 예. 5G의 장비를 이제 그쪽을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회사는 어디 걸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머지 두 회사는 글로벌 양대 회사 에릭슨, 노키아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예. 이제 세 개의 회사를 그 SKT나 KT는 사용을 하고 나눠 있고요. 쓰고, 예. LG U+도 물론 나머지 세 개사의 장비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또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3위 사업자의 어떤 규모의 경제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좀 더 화웨이 장비를 더 쓰는 적극적으로 측면이 하는데.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기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 5G는 사실 두 단계의 기술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난스탠더얼론이라고 해서 기존의 LTE망과 연동해서 5G를 서비스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스탠더얼론이라고 해서 완전히 5G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는데 예. 초기에는 난스탠더얼론 방식으로 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LTE망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같은 그 커버리지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이다. 그럼 서울의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썼으면 예. 그러면 5G 장비 난스탠더얼론도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게 아무래도 연동의 그렇겠죠.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LG U+가 약간의 그러한 노이즈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 화웨이를 썼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가 5G에 있어서는 기존보다는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예. 좀 약간은 또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TE 장비의 점유율이 결국은 5G 장비의 점유율과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 망을 깔아서 그러한 기술을 상용화 기술을 먼저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잘 부각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 또 미국 당국에서 화해에 대한 어떤 입장과 조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가 지금 28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니까 지금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KT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벤트 또 어떤 기술들을 선보이고 계세요? 이번에 MWC 2019에서요. KT는 이제 5G를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으로 보고 이제 5G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걸 이제 공장이라든가 의료, 자율주행,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확산시키겠다 하는 일종의 그 혁신 플랫폼 전략을 저희가 선보였는데요. 예. 크게 이제 6가지 존으로 나눠서 이번에 MWC에서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라든가, 예. 뭐 자율주행,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360도 라이브 캠이라고 해서요, 넥밴드 같은 카메라를 목에 걸친 채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5G로 전송해서 예. 보안에도 활용할 수 있고 예. 또 요즘 인기 있는 개인 미디어, 1인 방송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아마 그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MWC에서 나왔던 다양한 그 KT 사례들이 아마 조만간 이제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뭐 조선소에도 이제 5G가 도입이 돼서 세계 최초로 5G 조선소 사례를 이번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조선소의 5G는 뭡니까? 예, 조선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넥밴드 카메라를 만약에 설치하고 다니면요, 예. 인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든가 예.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센터에 바로 이제 영상을 전송해서 무엇이 이상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시간 상황을 갖다 5G로 구현하는 네. 그런 조선소를 이번에 뭐 시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선사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작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거칠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먼저 선보이고 그런 현장이 되는군요. 자, 이양무 연구원께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양무 연구원께서 쭉 그 5G와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 글쎄요, 뭐 이런 테마의 타픽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투자 대상이 제일 눈에 띄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서 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지금 각각의 전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사 모두 다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5G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컨텐츠 업체들, 그다음에 미디어 플랫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G의 이제 초고속이면 기존의 유선망 못지않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유선으로 보던 미디어 컨텐츠들을 소위 얘기하는 OTT로의 이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OTT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셋탑 박스가 없이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잘 알려지신 그런 업체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통신 3사도 다 비슷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T의 옥수수라든지 KT의 올레TV 모바일, LG U 플러스의 비디오 포탈, 뭐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다 OT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미디어는 대부분 이제 IPTV나 케이블 방송국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5G가 도입이 되면 디바이스도 우리가 노트북도 태블릿도 지금은 와이파이를 쓰지만 이제 5G로 직접 연결하는 시대가 곧 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소비하는 소비가 TV를 소비하는 소비에서 이전받아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미디어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IPTV로 보던 걸 OTT로 노트북으로 보는 시대가 이제 1, 2년 안에 오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체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수혜를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체의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런 쪽 부분에서는 이번에 공중파 3사의 OTT 서비스인 푹과 제휴를 통해서 또 그쪽에 좀 지배력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업체들은 가장 확실한 업체들이 유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전환, 그다음에 안테나 이제 이런 쪽은 확실하게 기지국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LTE보다 더 많은 장비의 소요가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에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KMW, 그다음 유비쿼스, 뭐 이제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미디어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됐는데 미디어 환경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보십니다만은 동시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 유튜브로부터 이제 구독자 10만이 넘었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 TV 유튜브가 10만이 넘어서 유튜브로부터 감사 인사 패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5G 시대가 열리면은 지금 말씀한 거와 연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 열릴 것 같아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하셔서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가 열릴지 좀 상상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5G 때문에 우리 생활이 달라지는 게 있을 거고 또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5G가 필요한 게 있고 뭐 좀 어려운 얘기라면 공진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가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하고 이제 굉장히 실감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집에서도 이제 AR, VR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미디어를 많이 소비를 할 텐데 사실은 저는 그런 쪽의 시장도 크긴 하지만 다른 분야하고 융합돼서 생겨나는 분야의 시장이 아직 지금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지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300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5G의 단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우리 있는 인구 5천만에다가 2천만이 더 늘어나는 그런 잠재적인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화물 같은 이런 상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택배를 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사람이 차에 실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지가 스스로 운전해서 와서 가까운 데 와서만 나눠주면 어떻게는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저희 그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서는 그런 걸 먼저 좀 시범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요즘 뭐 영상 그 CCTV에 있는 그 블랙박스 자동차에 있는 그런 영상들이 다 지금 차고에 오면은 다 지금 오버라이팅 되거나 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교통 체증을 제어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뭐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이 짧아지고 또 많은 그 기기들을 우리가 접속할 수 있으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지금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서비스들을 발굴하기 위해서요. 네. 김재필 팀장님은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의 일원이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연구소에 계시긴 한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소개를 합니까? 이런 세상이 열린다라고. 일단 5G가 열리는 세상, 이번에 MWC에서 이제 5G 현실로 다가왔다는 게 주제로 이제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현실로 다가오면은 물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뭐 기존의 미디어 방식도 보는 미디어가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미디어로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로봇이라든가 그런 사물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인간과 사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그 5G 최초로 상용하면서 제 1호 고객이 사실은 로봇이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아, 그래요? 1호 고객이 로봇이 될 만큼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이 사물, 로봇과 인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뭐 공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분야라든가 심지어는 뭐 회사, 학교에서도 어떤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이제 반영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대도 되는데 걱정도 돼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준다는데 이 로봇이 5G 시대를 다 열어가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하나. 뭐 경제방송 앵커는 로봇이 대체 안 하겠죠? 힘들겠습니다. 워낙 응급사태가 많으니까. 자, 이양무 연구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쭉 종합적으로 보시잖아요. 어떤 세상이 열린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중단기적, 좀 중장기적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멀티플 디바이스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망에 연결돼 있는 단말은 1인당 하나 정도가 평균적으로 갖고 계신데 이제 1인당 2개, 3개, 4개 이제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들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편리하게 태블릿도 그냥 꺼내서 보면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쓰고 노트북도 지금은 뭐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잡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G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바로 쓰게 되기 시작하면 그게 편리해서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못 쓰시게 될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건이 또 열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게 인텔이 5G 모뎀의 전용 칩을 이제 열심히 좀 해보겠다. 이런 거를 또 MWC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대해 보기로는 하반기쯤에는 5G 모뎀이 내장된 노트북들이 좀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뭐 하나의 요금제를 가입하면 한 기계 2개, 3개는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이제 출시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홈쇼핑도 모바일 네트워크로 바로 그다음에 이제 뭐 커머스도 바로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도 바로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도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MWC에서도 뭐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듯이 우리 홀로그램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 각각 필요한 곳에서 모여서 이제 5G 네트워크를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 도입을 통해서 이제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마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일했을 거예요. 예. 16시간 이렇게 일했다가 지금 이제 8시간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5G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열리면 우리는 이제 하루에 4시간 또는 뭐 일주일에 한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한테 맡기는 그런 시대를 한번 꿈꿔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먼저 하는 건가요? 30시간. 자, 시간이 이제 뭐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세 분께 한 번씩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애트리스 이제 원장 대행을 또 하고 계시니까 사실 오늘은 5G 때문에 모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전자통신 쪽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로서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 또 이런 쪽의 미래 비전은 어디다가 두고 정책을 해야 되고 우리 이 국민들은 또 어떤 기대를 하면 될지. 지금까지는 IT 강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부심이 약간씩 흔들리면 네. 제가 통계를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통계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 5대 제조 강국입니다. 예. 우리나라 생산하는 제조가 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세계 5대 제조 강국인데요. ICT 생산만 치게 되면 우리가 3대 강국입니다. 예. 그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ICT에 관련해서는 생산 면에서는 우리보다 통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ICT 분야가 몇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통신은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그런 분야입니다. 예. 단지 이제 그쪽에서 일부 기업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세계적인 이 마케팅 부분에 좀 한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술은 앞서가고 있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제조 산업들을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고 그 안에 있는 앞으로 시장을 훨씬 더 큰 평균 그런 그 5G와 연관된 융합 산업의 10대 융합 산업의 평균 시장 그 성장률이 13% 정도가 늘어나서 2026년이 되면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1,300조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그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이동통신 시장도 커지고 그것도 커지게 되면 한 2,700조, 3,000조 정도의 그런 5G와 관련된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질 거다. 예. 거기서 우리가 세계 제일 먼저 지금 이동통신 어쨌거나 작년 말에 우리가 상용 주파수를 쏘기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네.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비즈니스를 찾아서 기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재필 팀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인지 소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본격 서비스잖아요. 예. 우리 소비자들이 KT 5G를 이용하면 바로 지금 구현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지금 KT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예. 있는데요. 예. 예,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미디어 서비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넥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 5G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술 서비스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이제 대중화되고 상용화된다고 하면은 예. 일반 대중들도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1인 개인 방송들을 갖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개인 방송을 해서 네. 송출하고 있지만은 네. 좀 더 이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보안 서비스도 훨씬 더 질 높아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스마트 팩토리, 또 자율주행 서비스도 조만간 곧 이제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K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에는 이제 막연히 다가갔던 5G라는 것이 정말 이제 실제로 아, 이런 것이 5G구나라는 걸 이제 다양한 단말과 다양한 서비스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양무 연구원께는 제가 이런 질문 잘 안 들리는데 구슬이 소말에서 깨알 법이 아닙니까? 이 5G 시대에 이양무 연구원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탑픽 2종목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를 또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G 하면은 국내 뭐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수혜를 많이 받지만 아무래도 메인 회사를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저희가 수혜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에릭슨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노키아. 요 정도를 저희는 오히려 더 관계 없으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시고 또 사실은 뭐 투자에 있어서 이 국경이라든지 이런 한계를 좀 뛰어넘는 것도 이제 5 시대에 맞는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소개들은 여러분들 미래에셋 웹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이양무 연구원께서 다 해놓으셨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픽을 말씀드렸는데 해외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도 5G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에트리의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봉태 소장님, 그리고 KT경영연구소의 경제경영연구소의 김재필 팀장,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의 이항무 통신 담당 애널리스트 세 분을 모시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린다 5G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G가 단순히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의 편의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인프라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저희들의 대화 중에 느끼셨을 텐데 정부도 또 업계도 우리 소비자들도 이 5 시대를 충분히 준비하고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어쨌든 5 시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알찬 정보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